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전력공학을 나가게 되는 강준희 교수입니다. 이 3주 특강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는데요. 이 3주 특강은 사실은 기본이 약간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이걸 시작을 해서 자격증을 딴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들으면 더 효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인데 나는 짧고 3주 안에 한 달 이내에, 짧게는 3주 이내에 이 과정을 다 끝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복습량이 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듣고 기억이 나시면 좋은데 한 번 듣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책 앞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그 다음 내일 수업을 또 올려서 뭐 오늘 같은 경우 30분짜리 대략 30분짜리 한 5개, 6개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개, 6개 듣고 그런 다음에 한 3시간 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냐, 어제 들었던 거 또 듣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제 들었던 거 동영상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딱 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웬만한 거는 답이 다 보이고, 그 답이 안 보이는 건 표시해 놓고, 그리고 어제 배웠던 거 그제 배웠던 것도 복습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갈 때는 어제 배웠던 거 복습을 하고 오늘 강의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그럼 하루에 6시간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말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 안 한다는 조건에 뭐 주말도 하루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 표시해 놓은 거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자동 제어도 추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데 앞쪽에, 책 앞쪽에 그대로 강의를 따라하시게 되면 시험 보기 전까지 다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복습도 3번 이상 다 되고요. 그리고 시험이 만약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일요일날 많이 시험 봐요. 요즘에 이제 토요일날 보는 것도 있는데, 자, 일요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마지막 토요일날은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시험 보기 전에 시험장 간다든가 시험 보기 바로 전 한 서너 시간에는 과목마다 표시 3번씩 봤는데 만약에 그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번이냐? 자, 월요일날 전력 나갔어요. 그 전력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회로를 들어. 그러면 어제 전력 나갔던 거 복습을 하고 회로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2번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주말에 한 번 또 봐야 되죠. 나갔던 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복습할 때가 어려졌지 2번 복습할 때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답이 보이는 건 패스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또 봤는데 또 답이 안 보이면 그건 패시해야 돼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번 정도만 짧게 굵게 3주 정도만 하시게 되면, 좀 힘들지만 3주 정도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7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인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그 다음에 간연도 중에서도 예상 문제 들어갔지만 간연도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알아야 되는 이런 간연도 문제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어요. 어차피 70년도, 74년도, 76년도, 4년도 그때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7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사 필기 문제가. 그러면 그 문제부터 여태까지 간연도만 해도 수십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사실 찾기 어렵고, 간연도 중에서 한 4, 50년치 되는 간연도 중에 정말 알아야 될 거, 그다음에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뭐 강의 경력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 다 합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 나갈 때는 직장인들 위주로 얘기할게요. 진도 나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다음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잠깐 딴정 필 때. 3번째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옥상에 담배 피러 갈 때. 맞아요? 티타임 때. 그럼 퇴근할 때. 이때 사실은 3시간 정도 끝내놔야 돼요. 그럼 집에 와서 뭐 해야 되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어제 배웠던 거 복습. 문제 풀고. 어제 기억, 문제 쭉 다시 한 번 더 풀고. 답이 보이는 거 보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또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부 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자기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습은. 그러면 설비가 위에 법이 바뀌었어요. 2021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 좀 조금 길어져요. 일반 전에 2020년도까지 법은 좀 쉬웠는데 21년도부터 한 40년 된 거를 싹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물론 한 30% 갔지만. 그래서 이 설비,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규진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또 강의하는데,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수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만 이유기 때문에 전력이나
설비 같은 경우는 어때? 아무래도 복습하는 시간이 짧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때 남는 잉여 시간을 자기학이나 회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기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주말에 자동 지원을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 여러분들 2주, 시험 보는 것까지는 3주죠. 그러니까 2주까지는 주말에 움직이지 말고 하루에 주말에는 12시간, 1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시면 짧고 굵게 하려면 그 정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동영상과 같이 공부하시면 다 합격이 된다 이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번 2과목 그래서 파트 2 전력공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이제 송전 파트가 있고 배전 파트가 있고 발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오는 송전 파트부터 나가고요. 그래서 송전 파트의 1절, 2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전 파트를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 설명을 할 수가 그러니까 개념은 약간씩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암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공식도 딱딱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송전공학의 1절. 전설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공전설로하고 지중전설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가공전설로를 보통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땅 위로 가는 게 가공전설로죠. 첫 번째 전선, 철탑 위에 있는 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모선대에 있는 전선. 도전율이 커야 된다. 전류가 잘 흘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비중이 작아야 된다. 당연히 가벼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식성, 썩지 말아야 된다. 가선공사가 용이하라. 접속 방법이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장률이 커야 된다. 요거 별 표시 놓고, 내구성이 커야 된다. 이건 오래 써야 된다. 이랬는데, 신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을 사용하다 보면 여름하고 겨울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전선이 적당히 늘어났다 줄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나중에 돌아가는데, 전선이 늘어났다 줬다면 적당히 늘어지고 안 늘어지고, 이걸 신장률이라 그래. 그 신장률이 커야 전선이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자, 도전율 커야 돼, 작아야 돼? 전류가 잘 흘러야 되니까 커야 되고, 비중이 작아야 되겠죠.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고, 신장률이 커야 된다. 부식성은 작아야 된다. 그 내식성은 커야 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셔야 된다. 자, 우리 옥내배에서는 가요. 이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는 송배전설로고, 우리 옥내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설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너무 기니까 저는 이제 설비라고 짧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전력 이렇게 회로, 자기약, 기기 이런 식으로 짧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옥내 가면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옥내배에서 전선의 굵기를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허용전류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허용전류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그죠? 또 허용전류는 공사 방법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져요. 그게 허용전류 산정 방법인데 실기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허용전류 일단 클수록 좋은 거죠. 클수록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은 이제 대개 이제 단선과 연선이 있어요. 단선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이렇게 한 가닥 되어 있는 거고, 연선은 여러 가닥 되어 있는 걸 연선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선, 연선이 있는데, 그래서 연선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왔던 게 뭐냐면 외경을 구하라. 외경. 그래서 외경 D는, 그래서 2n의 플러스 1의 D. 여기서 n은 층수, D는 이 한 가닥의 직경,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해서 공식 정도 나왔습니다. 공식. 그래서 외경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전선을 경제적으로 선정하느냐. 그래서 뭐 1년 전에 1km를 구입을 해서 그거 설치했을 때 그 설치 비용에다가 그걸 은행에 넣는데 이자 뭐 하고 나고 1년 동안의 손실량을 가장 갔을 때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경제하면 뭐가 떠오르죠? 싸다. 그죠? 싸다. 여러분들 우리 군인들이 향토 예비군들이 총 쏘잖아. 예비군 소집해서. 그럼 총을 쏠 때 가장 싼 총이 뭐예요? M16 안 주잖아. 칼빈 주지. 칼빈. 총 중에 칼빈이 제일 싸잖아. 그래서 칼빈의 형, 켈빈. 예, 그래서 칼빈. 그래서 칼빈 총이 가장 싸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 예,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 나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표피라는 게 있어요. 표피가 뭐냐면 사람 심리하고 똑같아요. 자기에게서도 많이 나오는데 표피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전류가 정상적으로 이 도체의 가운데부터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도 만약에 교육장소야. 뭐 민방위 교육이든 예비교육이든 집체교육이든 아니면 무슨 어디 교육받을 때 자 모이세요라고 하면 가운데부터 안 앉았죠. 이상하게 사이드부터 이렇게 앉아. 그죠? 그런 심리와 똑같아. 전류가 흘러라 그러면 이 가운데부터 이런 게 아니라 도체 가운데 저항이 크거든요. 자속 때문에. 그래서 도체가 어디로 온다? 저항이 작은 바깥으로 흐르는 성질을 우리는 표피효과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피효과는 전류가 어쪽? 바깥쪽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바깥쪽 집중되는데 어떤 수로 표피효과가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그걸 다 외우지 말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 주파수가 클수록 그다음에 직경이 클수록 그다음에 전압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이렇게. 그래서 뭐가 답이냐면 크고 답 이렇게 우셔야 돼. 투자율이 나오면 뭐가 답이다? 크고다. 뭐 전압이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때든 간에 뭐든 간에 그냥 잘 모르지만 사실 자기에게도 나와요. 자기에게서 나오는데 잘 표피효과 그냥 전류가 바깥쪽 뭐가 답이다? 크고 답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피효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걸 빼먹었네요. 우리 이제 그 전선 중에 저압 배전선이 있어요. 이제 그 같이 할까요?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철탑에는 어떤 게 지나가죠? 그렇죠? ACSR 전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철탑 지나가면 154라든가 345에서 많이 쓰는 전선이 ACSR이죠. 그 다음에 22900은 뭐 굳이 시험에 안 나는 거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전부산대 위에 저압선로가 지나가죠. 저압 배전선로. 그러니까 저압 배전선로에 뭐가 지나가면 OW가 지나갑니다. 아울렛 와이어. 그래서 5개형 비닐 전용 전선이다 라고 해서 그냥 5개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압 배전 시험에 나왔던 것만 얘기하면 그래서 저압 배전선로에는 OW 사용했다라고 알아두시고 154에서는 어떤 걸 사용했다? ACSR 전선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탑이나 전부산 때는 사실은 22900이다. 22900은 사실 뭘 쓰죠? 22900은 ACSR OC 절연 전선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절연 전선인데 케이블이 아닙니다. 절연 전선인데 나전선을 쓰지 않습니다. 철탑엔 나전선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구리선 철탑이 22900이든 뭐 15345는 구리선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저압에만 이제 구리선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인데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섯 번째 ACSR을 왜 사용하냐? ACSR의 장점이 뭐냐? 일단은 ACSR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ACSR은 여러분들 둘이보다 어때요? 무거울까 가벼울까? 당연히 가볍죠. 그래서 AS는 일단 가벼워. 근데 사실은 돈이죠. 돈. 구리가 비싸요. 그죠? 네, 알루미늄이다.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은 또 기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가볍다. 그 다음에 직경이 커요. 직경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방지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거고. 그 다음에 가볍고 직경이 크다라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작으니까 가볍다. 직경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가볍고 강한 기계적 강도 그렇죠. 기적 강도가 크다. 튼튼하죠. 왜냐하면 이 ACSR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 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튼튼하고 직경이 크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ACSR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ACSR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가볍고 기적 강도고 직경이 크다. 그 대신 가볍기 때문에 이제 뭐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바로 이제 댐퍼 설비를 하기 위해서 진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진동이 많이 발생하니까 진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그렇죠. 댐퍼 설비를 설치한다 보시면 돼요. 댐퍼 설비. 그 다음에 그래서 댐퍼 설비가 있고 댐퍼 설비 말고도 이제 진동을 막아주는 게 부수적으로 뭐냐면 아마로드라는 게 있어요. 아마로드. 아마로드가 해서 이제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댐퍼예요. 댐퍼가 진동을 해주고 아마로드는 여기 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단선 방지로서. 그래서
이 아마로도도 일종의 진동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애자하고 전선 사이에 물어주는 게 클램프라고 해요. 클램프도 일종의 진동도 막아줘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댐퍼,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얘네도 진동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댐퍼 설비에 사실 댐퍼는 뭐 단점이죠, 단점. 가볍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왜냐하면 자동차도 가벼운 것들은 바람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탑의 종류, 보강형,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내장형이 있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두 개. 내장형하고 인류형도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내장형. 이게 뭐냐면 이 장자가 길장자잖아요. 그쵸? 이 내자가 강할 내자잖아. 그래서 경관체가 큰데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할 때 이럴 때 내장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냐면 그게 경관이 넓을 때죠. 철탑 10개 중에 내장형이 한 번도 안 들어가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내장형을 사용하라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탑 10개 중에 내장형이 한 번도 안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 쓰라라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0기, 그래서 10기 이하마다 반드시 하나씩 집어넣으라. 그 다음에 영어 숫자 위에서 A, B, C, D, E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2형 철탑이다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형이 나왔어요. 인류형은 뭐냐? 인류계수. 시작점, 분기점, 끝점 이런 거 인류계수로 하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끔 얘를 억류지주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류지주형.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D형이다. 영어 약자가 아니라 이제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얘기해서 인류형 또는 억류지주형인데 D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애자입니다. 애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전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애자입니다. 이걸 애자. 그래서 막을 애자, 전류가 못 나게 막은다라고 해서 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애자는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전선을 지지하고 전류가 못 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절연체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철탑이 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간격을 띄워야 되겠죠? 이렇게 간격을 띄운다.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데 이런 간격을 절연 간격이라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애자라는 것은 지지물도 잡아주지만 철탑하고 간격을 띄워준다. 그런 것을 절연 간격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소 얼마 띄우냐? 154 정도. 옛날에 91년도에 한 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154 기준에서 표준 1.4m, 최소 0.9m. 그래서 최소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설비에서도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0.9m 이상 띄워야 된다. 자, 구비 조건. 얘도 그 이해만 하세요. 외우지 말고. 절연 내력이 줘야 된다. 절연 내력. 그 다음에 절연장은 아시겠죠? 절연장이 커야 전류가 안 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절연장이 좋으면 그만큼 뭐가 작다는 얘기야? 누설 전류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다. 누설류 작다. 그 다음에 튼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C값이 작아야, 정전용이 작아야 시간 만들어가 충전 전류 아니야. 그죠? 그래서 충전 전류가 나가지 않는다. 충전 전류 세면 그게 누설 전류가 되니까. 그래서 C값이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값이 쌓여야 된다라고 하고, 절연 대력 아까 얘기를 다 말하는데 절연장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절연장이 작아야 누설 전류가 작은 거고, 절연 내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높은 전압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절연 강도라고 보셔도 돼요. 절연 강도. 그래서 또 내전압,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철탑이 있는데 여기에 153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 애자가 절연이 파괴가 안 되고 견딜 수 있는 크기, 그걸 절연 내력이래요.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클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실 4번 정전 용량 작아야 되고 절연 저항이 커야 된다. 꼭 알아두시고, 자, 철탑에 쓰는 종류, 우리 송전솔로가 대표적인데 가장 많은 게 선수애자, 핀애자, 내부애자, 장관애자 이 정도인데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쌍팔년대에는 이 장관애자가 이제 어디 특성 애자인데 이건 경관체가 큰데 유난히 큰 것.
그래서 장가, 길장자, 사이간자. 그 다음에 내무해자는 뭐냐면 뭐 안개가 많이 찬다든가 철퇴에 눈이 많이 쌓여. 그래서 절연이 저하되는 지역. 절연이 저하되는 지역에 쓰는 애자가 이제 내무해자 이렇게 있었는데 요것도 80년도에 한 번 나오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30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슨 해자예요? 현수해자죠. 이 현자가 뭐냐면 걸현자예요. 걸현자. 걸어 쓴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수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그랬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부터 그냥 옆 페이지에 보면 5번에 보면 전압별 애자 개수가 있어요. 요거부터 봐야 돼요. 요거부터 보면 이해가 빨라요. 자, 투차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됐고 66. 요거 몇 개? 5개. 딱 가운데만 잡으면 돼요. 154 몇 개? 9개에서 11개니까 10개. 3, 4, 5 몇 개? 18개에서 23개니까 몇 개? 20개. 그죠? 그 다음에 7, 6, 5 몇 개? 38개에서 43개니까 40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시 시험에는 요게 2개가 많이 나오죠. 그죠? 154 가운데 잡아서 10개, 3, 4, 5, 20개 곱하기 2배죠. 이렇게 알아주셔서 당연히 전압이 높을수록 저전 간격이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애자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철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원위치해서 154가 10개가 있다 이거예요. 154가 10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쭉 10개가 돼 있어요. 이거 외우신 거고요. 그러면 전압을 인가하면 사실은 전압이 10분의 1씩 똑같이 걸리면 되겠죠. 사람이 10명 있으면 열이 10명이 골고루 10분의 1씩만 일하면 그쵸? 100%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일을 안 해, 자기 업무를. 근데 어떤 놈이 대신 다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이렇게 일을 잘하는 놈은 올라가는 거고 맨날 밑에서 그냥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지급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 여기서도 어느 놈은 전압 부담을 많이 하고 있어. 어느 놈은 에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알겠죠? 요게 전압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최대. 그래서 철탑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된다는 얘기죠. 최소를 봐야 돼. 최소가 봤을 때 이건 줄 알았더니 아니 요놈이 일을 제일 많이 안 하면 세 번째가. 그 셋째가 원래 그 일을 잘 안 해. 예. 그래서 요게 최소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거 말로서 표현할게요. 거기 나와 있지만 최대는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쪽. 최소는 일단은 어디 가까워요? 철탑 쪽에 가깝죠? 그래서 일단 철탑 쪽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갔더니 철탑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그 다음에 전선로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전선로에서 8번째가 최소가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간연도에서는 어떤 게 한번 나왔냐면 요게 최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요게 안 줬어요. 요거 안 줬어요. 요거 안 주면. 요거 안 주면 누가 최소죠? 바로 1번. 첫 번째가 최소다. 2번 아니다. 중간치가 최소다. 아니다. 3번. 두 번째가 최소다. 아니다. 세 번째. 첫 번째. 4번. 첫 번째가 최소다.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 누가 최소일 것 같아? 1번은 전설의 첫 번째. 2번 중간에. 3번 두 번째. 4번 첫 번째. 그쵸? 요거죠? 그래서 철탑에서 세 번째 뺀 나머지 두 번째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렇게 애자를 설치했어요. 애자를 설치하다 보면, 그죠? 애자를 설치하다 보면, 이렇게 높은 전압이 들어올 때 낙뢰를 만들든가, 그죠? 높은 전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이 애자는 못 버팁니다. 아무리 애자가 절연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달죠. 이렇게. 뭘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아크를 제거한다. 그래서 아킹, 링이라고 하고 또 아킹이라고 하는 경우도 아킹이라고 하고 또는 아킹 혼이라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링점생이 있으면 아킹 링이라고 하는 거고 각이 져 있으면 혼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외래어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말로 제거한다는 걸 소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소호환이라고 하고 요걸 소호각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단은 왜 설치한다? 누구 보호하려고? 애자 보호한다. 그래서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한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간단하게 보면 애자를 보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로부터 애자 보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뇌로부터 애자 보호도 있지만 또는 뭐냐면 나중에 배워요. 역섬락을 막아줘요. 또 부수적으로 역섬락 방지도 해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요놈이 전압이 최대 갈리니까 부하가 제일 많이 걸려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전압이 제일 많이 걸렸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압을 이쪽으로 분배를 좀 시켜줘. 그래서 전압 분배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내로부터 애자 보호한다. 그래서 애자 보호 장치인데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환 소호각. 옛날에는 초호환 초호각 이런 초를 썼어. 일본식 표현으로 일본식. 근데 지금은 소환 소호각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자의 효율, 이런 연능률 효율인데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그래서 옵셋이 뭐예요? 옵셋은 이제 원래 철탑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철탑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선에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 얘가 눈이 떨어지면 툭 튀어올라가죠. 그래서 이 거리, 선과 거리가 좁아지니까 이 선과 선이 달라붙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지역은 철탑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죠. 그러면 얘가 튀어올라가더라도 어때요? 이 전선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그죠? 그러면 튀어올라가도 하늘이고 튀어올라가도 두 배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옵셋이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생긴 철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셋. 그래서 전선 도형으로 위아래선, 상하선 단락 방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지지물에 걸리는 하중입니다. 약간 빠져나갈게요. 지금 요점을 좀 보시면 되는데 지지물에 걸리는 하중은 뭐예요? 뭐 빙설이 많은 지방이든 빙설이 적은 지방이든 위에서 누르죠? 그 W 우리가 뭐 이렇게 수직 하중. 자, 옆에서 누르죠? 수평 하중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합성 하중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C고 제곱하면 돼요. 어차피 벡터 합이니까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물론 W1은 뭐가 있어요? 전선 자중이 있을 거고 옆에서 오는 게 뭐 있어요? 풍합 하중이 있겠죠. 물론 빙설이 많은 지역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또 뭐가 있죠? 빙설 하중도 있겠죠. 그럼 빙설 하중도 수직 하중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하중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이 무슨 하중이다? 그렇죠. 풍합 하중이 가장 크다. 풍합 하중이 가장 크고 그 풍합 하중 중에서도 수평 횡하중이 전선로에 이제 철탑을 쓰리키는 직각이 되는 하중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풍합 하중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크기는 바람이 많은 지역은 빙설이 많은 지역은 적은 지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고 계수 K 전선의 직경인데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이 쌓이잖아요. 이제 눈이 쌓이는 게 여기 6mm, 여기 6mm. 그래서 몇 mm가 쌓인다래? 총 2개니까 12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mm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당연히 빙설이 적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빙설이 K에다가 D 이렇게 되겠죠. 에다가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가 들어가면 빙설이 많은 지역, 12가 없으면 빙설이 적은 지역. 그러면 전선의 지름은 mm니까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고 계수에 비례하고 전선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바람의 하중이 많이 걸리고 눈이 쌓이면 10이 안 걸리면 없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루트 C고 제곱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도입니다. 2도. 2도 D는 2도가 뭐죠? 일단 간단하게 보면 2도가 뭡니다. 이렇게 있으면 원래 경관이 이만큼 있고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진 걸 2도라고 했죠? 요걸 T, 2도. 2도는 그래서 전선이 처진 정도입니다. 전선을 적당하게 처지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전선이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하게 2도가 생겨야 된다. 2도 D는 그래서 8T분의 WS제곱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T가 수평 장력이죠? 전선에 걸린 장력. 근데 가끔 이제 인장 하중을 주면 뭐로 나누라? 안주연율로 나누면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인장 하중이라는 것은 수평 장력에다가 안주연율이 배수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나눠야 이제 수평 장력이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무게죠. 무게. 킬로그램도 무게고 S는 경관. 그래서 8T분의 WS고. 자, 두 번째. 전선의 길이는 원래 경관만 주면 되죠. 얘가 100m다 그럼 100m만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하면 전선이 처지려면 조금 더 필요하죠. 그래서 경관에다가 얼마큼 더 주면 된다?
3S의 8B 제곱만큼 더 주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놈은 보통 요 놈의 몇 프로? 그렇지, 0.1% 이하다. 이렇게도 알아두셔라. 요것도 시험 문제, 요것도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예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제. 자, A철탑, B철탑, C철탑이 있는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D1이고 얘가 D1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쳐졌어요. 쳐지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D2가 된다. 그럼 D2는 D1의 몇 배만큼 더 쳐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하나요? D2 안에 D1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으니까 몇 배? 그렇죠. 2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배. 네.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지물에 이제 여기 보면 온도 변화시 이도값인데요. 온도가 변하기 전과 변하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D2는 루트 D1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알파 T S제곱 메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건 공식밖에 안 나와요. 공식. 그래서 요거 나올 때 원래 그 처음에 간연대 나올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8분의 3,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나오면 답이 3번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선생님이 만약에 답이 변형돼서 나오면 어떡하네? 그럼 몰라요. 하여튼 3번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8분의 3 알파 T S제곱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간연도가 3번으로 나왔다. 3번으로 외우세요, 3번으로. 잘 안 나와, 그 대신. 자, 네 번째. 잊을만 하면 한 1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지분의 평균 높이요. 원래 높이는 어디예요? 이게 이제 높이가 되죠. 이게. 그죠? 높이가 되는데, 이도가 생기니까 평균 높이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스몰 h 평균 높이는 라지 h에다가 2도의 3분의 2 지점을 빼주면 그때 평균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식이 네 가지가 됩니다. 2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 대한 요점 정리를 다 끝냈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 OT를 좀 했고 1장에 대한 요점 정리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